어, 제가 강의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주제인데요. 현재 그 장영학회 임원을 맡고 있어서 아마 강의가 할당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저보다는 김현수 선생님한테 제가 따라다니면서 좀 배웠는데요. 뭐 지금도 배우는 입장이라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조금 잘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초입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세기에 증기기관이 처음에 등장을 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간의 수공업 형태의 농수산업에서 석탄이나 석유산업이 시작되게 됐었고요. 전기가 개발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마 인턴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전국적으로 이 인터넷이 처음 들어오면서 인터넷 열풍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도 이메일 아이디를 처음 인턴 때 만들어서 그 아이디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지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가상현실, 가상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저희가 키워드로 생각을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성이 가장 핵심적인 화두고요. 이 핵심적인 이 초연결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중에서도 사실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4가지 4V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데이터의 생성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너무나 크고 데이터 생성 속도가 빠르니까 과거의 기존의 컴퓨팅 기술로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볼륨과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버라이어티한데요. 뭐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음원 파일 등등의 모든 게 다 데이터화가 할 수 있고 DB화할 수 있다는 게 요즘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들이 허수가 너무 많다는 게 상당히 맹점입니다. 데이터의 베라시티, 즉 진실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한 번쯤 클렌징하거나 정지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 빅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분야는 굉장히 정형화가 잘 돼 있어서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나 산업에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6,000개 기관에서 환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약 80%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약 4억 9천만 명 정도가 원격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18%가 증가했고요.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1초에 약 1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하루에 약 8만 6천 건 정도의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진료와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영역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라고 하면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를 할 때 생성되는 EMR이나 EHR 데이터가 있고요. 이러한 진료된 내용을 청구할 때 만들어지는 청구 데이터가 있고 유전자나 혹은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큰 규모의 데이터인 빅데이터가 또 있고 하나는 또 환자들이 요즘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워치 같은 건데요.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마트워치에 모니터링 되는 그런 데이터 자체가 또 하나의 생성되고 누적되게 되면 연구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1996년에 인턴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인턴 때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이게 하얀 거 탑에 나오는 그 사진인 것처럼 교수님 앞에서 회진 도시면 뒤에 인턴 선생님들이 환자 엑스레이와 필름 차트를 들고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 차트를 찾아야 되고 엑스레이 필름을 찾아서 날을 셉니다. 그래서 다음날 되면 기진맥진에 있는 이런 게 저희 인턴의 모습이었는데 뭐 요즘은 이런 얘기 하시면 아마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라는 건 컴퓨터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많은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비큐어라는 것은 전자타투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겠고, 미소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EMR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해주는 이런 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 필름 들고 다녔던 것은 인피니트라는 데로 다 들어가 있어서 CT MRI가 다 거기 있고, 이런 DB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뷰노나 루닛, 이런 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새로운 스타트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광민섭 교수 잘 아시죠? 광민섭 교수가 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폴립을 잘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즘이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무려 256억짜리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 전 세계 AI 기반의 이 헬스케어 시장이 약 7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만 해도 한 106개 정도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지금 스타트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노믹 데이터도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좋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는 여러 가지 지노믹 데이터를 가지고 신데칸 바이오과 같이 어떤 신약 연구를 한다든지, 테라젠 코리아와 같이 NGS 연구를 서포트하는 이런 산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에 걸쳐서 한 사람의 유전자가 분석이 됐는데, 지금은 이 13년의 기술이 거의 한 반나절 만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가지고 새로운 연구 시장이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훨씬 더 넓혀서 천지놈 프로젝트와 같은 이런 산업들이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된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교실에서는 어떤 크론병에 있어서 새로운 새로운 드럭 캔디데이트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메타지노믹 바이오마커를 찾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더 많이 열릴 시장이 아마 라이프로그 데이터 시장일 것 같은데요. 다들 많이 이제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운동을 할 때 이제 저런 걸 차고 운동을 하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누적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이 벨트웨어가 저런 기능이 있어서 비만을 예방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보행 패턴을 예측을 해서 낙상을 예방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 이미 상용화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휴노이나 이게 삼성 같은 데서는 스마트워치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이 시장은 이미 2014년에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게 2014년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산다는 이런 기사 제목으로 나오면서 몸에 걸치고 피부에 붙이는 방식이 지금의 방식인데 앞으로는 아마 신체로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형태로 진화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2014년에는 미래였지만 지금 현재가 돼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귀에 꽂고 다니는 우리가 와이어레스 이어폰 같은 거, 그 다음에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심박동기에게 부착형, 심전도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현재 기술로 돼 있고, 지금 아직까지 와 있지 않는 신체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형태는 지금으로서는 미래이지만 조만간 아마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빅데이터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 클레임 데이터, 즉 청구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특이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가입자인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냅니다. 그리고 진료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죠. 그러면 요양기관은 환자한테 일부 돈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돈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이럴 때 심사평가원에 진료 내용을 청구를 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이 클레임 데이터, 청구 데이터이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심사한 결과를 요양기관에도 보내지만 건강보험공단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게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가 클레임 데이터로서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는 샘플은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청구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 청구 명세서인데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빨간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게 200 테이블, 하늘색의 400 테이블, 300, 530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0 테이블에는 일반 내역이라 해서 환자 기본 정보라든지 상병 정보, 진료 정보, 급여 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400 테이블의 상병 내역에는 다양한 주상병과 부상병을 포함한 모든 상병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300 테이블은 이 사람이 병원에 와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검사, 수술이나 시술, 치료재료, 원내 조제 내역 같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503 테이블에는 원예 처방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한 사람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할 때 이런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점차 누적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고 연구 혹은 진료에 이용하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테이블들은 명세서 조인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각자 연결이 되고 요양기관 현황과 일반 내역에 있는 요양기관 대책키라는 걸 통해서 요양기관 데이터가 서로 접목이 되면서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어떠한 진료를 되고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빅데이터가 클레임 데이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이게 첨부 데이터는 크게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로 구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 데이터는 심평원 데이터에서 없는 개인의 자격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건강검진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이 청구 데이터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우리가 양복을 살 때 직접 가서 양복을 맞춰 살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 기성복, 이미 만들어진 양복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데이터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최적화된 그런 코트를 구축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연구를 잘 할 수 있지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커서 막상 뽑아놓고 받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직접 개인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원주나 서울 같은 특별한 장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만 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샘플 표준 코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성복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런 연구를 하기에 좋게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약 100만 명에 해당하는 표준화된 인구 집단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감 상병인 예를 들어 정신과 질환이나 에이즈나 유방암이나 이런 것은 민감 상병이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는 빼고 줍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단점이 우리가 작년과학회는 IBD에 대한 연구들을 다들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IBD가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만 명이라 하더라도 10만 명당 유병률이 1명이라고 하면은 100만 명이라고 해봤자 겨우 한 10명 정도밖에 환자 풀이 없는 거니까 연구를 적절하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코호트 DB 가지고는 희귀질환이나 표본수가 적은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이 있는 거죠. 표준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를 하기는 좀 훨씬 더 가볍고 돌리기도 쉽고 간편한 측면이 있고요. 대기 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우리가 표준화된 가서 기성복을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신청하고 나면 요즘 6개월에서 한 9개월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적고 또 원격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직접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게 코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의 코트가 특장점이 있어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기성복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표본 코트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2%를 샘플을 해서 약 100만 명에 대한 DB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무슨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DB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프레밸런스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표본 코트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구를 하시려고 할 때 표본 코트를 가지고 쉬운 연구 이 코트를 가지고 내가 먼저 연구를 해보고 만약에 이 코트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없이 가서 맞춤형 코트를 이렇게 사서 입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이게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를 신청을 하려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맞춤형 코트와 혹은 표본 코트를 어떤 걸 선택해서 연구를 할래? 라고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를 받아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서류가 IRB 승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IRB에 먼저 승인을 받고 그 승인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IRB 승인을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히라, 즉 신평원에서도 비슷한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신평원에서는 또 다른 홈페이지 시스템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신청을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신청하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연구의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쭉 어떤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신청하게 돼 있어서 이러한 개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시면 데이터 나중에 신청하실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평원도 건강보험하고 되게 비슷해서 입원 환자나 전체 환자 혹은 고령, 소아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신평원이나 클레임 데이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아니라 주로 이제 코드로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평소 대화할 때는 대장내시경 검사, 결장경 검사 이렇게 하지만 결장경 검사 혹은 대장내시경 검사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 번호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코드 번호를 가지고 청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코드를 알아야 되는데 코드를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평소의 시술이나 행위에 대한 코드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서로 결합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신평원의 데이터에다 더하기 혹은 통계청의 데이터를 서로 붙여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걸 같이 붙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을 한다면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붙이고 붙여서 자기만의 특화된 코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이런 분야가 조금 초창기이긴 하지만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유전체 분석이나 비전형 데이터 분석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런 기사들을 가끔 보셨을 텐데요.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찾아지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3andMe라는 이런 사업에서는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해줘서 이런 유전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텐데 개인의 뿌리 찾기 그런 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쭉 찾아가는 그런 걸 하고 본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올려서 이제 그런 걸 조상을 찾아가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찾거나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저런 데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기름이었지만 현재는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전통적인 교육을 받기로는 연구라고 하면은 골든 스탠더드가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RCT 연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받아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연구라고 하는 것은 후향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후향적 데이터 분석의 연구와 RCT 전향적 연구에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고 왜 RCT 연구가 가장 좋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향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 빅데이터 연구를 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이 빅데이터 연구의 강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RCT 연구는 이 모든 연구의 골든 스탠다드이기는 하지만 어떤 정형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그런 중재만 시술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진료에서 진료를 해보면 꼭 그런 환자들만 진료를 하는 게 아니죠. RCT 연구에서 찾지 못했던 그런 언맷 니드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 그런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향적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RCT 연구에 비해서 RCT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언맷 니드, 예를 들면 익스트림 에이지라고 하거나 프레그넌시 환자들에 대한 IB 약물 연구 이런 건 RCT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환자들을 인롤해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리얼월드에서는 실제로 그런 환자들에서 진료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RCT에서는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색다른 틈새 시장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다만 RCT 연구는 정형화된 우리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바이어스랑 컴파운딩이 적어서 오히려 분석은 쉽지만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게 되면 바이어스나 컴파운드가 많아서 오히려 분석하기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면 빅데이터 혹은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이것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데이터, 유니버설한 데이터라는 강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게 강점입니다. 인구 기반,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언맷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이게 구축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제를 해야 되고 이 데이터를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든지 그런 연구 기법을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된 데이터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는 누락되어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결과값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을 했지만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처음부터서 데이터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하게 되는 연구는 어떤 연구들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기적절한 연구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올해 1년 안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4편의 연구 논문이 더 필요하다. 이럴 때 4편의 RCT를 1년 안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1년 안에 4편은 퍼블리시까지 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제일 좋은 건 대규모 환자를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RCT 연구를 가지고 대규모 환자를 추적 관찰하는 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하지만 이미 추적 관찰된 환자들을 가지고 후향적으로 분석하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RCT 연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틈새 시장을 놀려서 연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하기 어려운 연구는 대표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거나 아니면 바이어스 영향이 많다거나 혹은 대조군 설정이 어려운 이런 연구들은 RCT 연구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 외의 연구는 충분히 클레임 데이터 연구로 극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그래서 지금 클레임 데이터 가지고 다들 많이 하시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인시던스나 플레밸런스를 찾아내는 이런 기술적인 역학 연구나 혹은 리스크 팩터나 아웃컴을 분석하는 연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그넌시나 혹은 익스트림 에이저나 혹은 우리가 장정결 연구를 하면 신기능이 나쁜 환자들은 항상 배제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신기능이 나쁜 환자에 대한 RCT 연구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 환자들에 대한 호양적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쪽의 연구들이 지금 현재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이고 RCT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빨리 돌려볼 수 있는 파일럿 스터디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아까 박동일 선생님께도 많이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모델링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 주제들입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주제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불가능한 연구를 계속 매달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요. 그래서 코드가 얼마나 정확한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작적 정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상 진료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환자를 진료를 보고 코딩을 넣을 때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이나 혹은 IBS 이런 진단은 사실은 거의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우리가 로마 기준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일상 진료를 할 때 그런 걸 정확하게 따져서 잘 코딩을 입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보다는 IBD나 캔서 이런 환자들을 가지고 클레임 데이터 연구를 하신다면 보다 쉽게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개스해보는 전체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가 한 10,000명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코딩으로 불러왔더니 한 10명, 한 1,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9,000명이 누락된 거죠. 그럼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코딩에 뭔가 에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을 쓸 거냐 표준을 쓸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스터디 디자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이 있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주제를 따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청구 전략, 청구 폴리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펜덱토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개별 아펜덱토미 수가를 청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연구 주제는 적합하지 않은 거고요. 예를 들어 어떤 리임버스먼트의 폴리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I 스텐트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하나만 보험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2개, 3개까지도 보험이 되는데요. 과거에 하나만 보험이 됐었을 때는 하나는 급여를 청구하고 2개, 3개째는 비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텐트에 대한 어떤 급여를 청구로 들어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어떤 우리가 클레임 베이스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청구, 리임버스먼트 어떤 폴리시에 따라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수가 코드 같은 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 수가 코드가 올해는 A로 청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B로 청구를 했다면 A, B를 다 찾아내야지 동일한 그런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는 연구 기간 동안에 어떤 수가 코드나 어떤 수가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바뀌었는지 그런 점을 같이 이해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잘 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레임 데이터 가지고 연구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조작적 정의에 대한 얘기이고, 조작적 정의가 사실은 연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그 보편적인 언어를 측정 가능한 언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의 개념이고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포옹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면은 하루에 몇 번 사랑을 했니? 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니?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메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저러블한 그런 데피니션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클레임 기반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는 크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먼저 진단 코드, 그 다음에 약물이나 아니면 시술 코드,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치료 기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IBD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CD, K50, UC, K51만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1년 동안에 5AS나 바이오로직을 한 번 이상도 사용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외래를 3번 이상 방문하고 1번 이상 입원한 사람을 IBD 환자로 정의하자라고 하면 훨씬 더 처음에 코딩만 가지고 정의했던 것보다 호모지니어스한 IBD 환자 그룹을 데피니션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을 가지고, 대장암의 환자들을 보면 다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장암이 같은 코드 안에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환자들도 들어가 있고요. 내시경만 했던 사람, 수술까지 했던 사람, 수술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나 했던 사람, 이렇게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장암에 대한 진단 코드만 불러오는 거에 비해서 거기 더하기 수술한 사람을 불러오면 훨씬 더 진짜로 콜로렉탈 캔서 환자들이 호모지니어스한 그룹이 불러와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뭐냐, 연구 주제에 따라서 조작적 정의가 이때는 틀리고 저때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 대장암 환자들의 내추럴 코스나 이런 걸 본다면 진단 코드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술까지 했던 사람들을 불러오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나 혹은 얼리 캔서여서 컨테미네이션 됐던 그런 환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훨씬 더 호모지니어스한 콜로렉탈 캔서 환자 코드가 구축이 돼서 잘 데이터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부 환자들은 많이 누락될 수가 있는 거죠. 콜로렉탈 캔서를 진단받았지만 수술 안 했던 사람들은 누락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이때는 이 조작적 정의가 맞을 수도 있고 저때는 저 조작적 정의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에 대한 것은 임상 연구자가, 이 질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가 가장 잘 만들 수가 있고, 연구를 서포트해주는 연구원들이 전혀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임상 연구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연구 디자인을 꾸며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 디자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레벨 1 에비던스를 얻는 것은 RCT 연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찰 연구는 레벨 2부터서 4까지의 우리가 에비던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장 에비던스 레벨이 낮은 에비던스 4는
디스크립티브 스터디입니다.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레벨 2나 3 레벨의 어떤 에비던스는 우리가 코트 스터디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는 한 섹션의 그 시점에서의 어떤 그 코트나 인구 집단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게 디스크립션하는 형태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시점의 어떤 프레밸런스는 알 수 있지만 인시던스는 알 수가 없고 어소시에이션은 알 수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건 연구 아이디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연구는 JCO라는 임팩트 팩트 32.9점에 굉장히 좋은 이 논문에 퍼블리시 됐던 연구인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암검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아이디어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환자들을 일일이 모아서 데이터를 추합하기도 어렵고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이 빅데이터 코호트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순히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인 이 기술 연구가 무려 32.9에 해당하는 이런 좋은 논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연구가 없었습니다. 거의 여기에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연구는 하기는 쉬운 거죠. 그 데이터 불러다가 쭉 그냥 기술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코트들이 있어서 이런 걸 잘 찾아내고 연구자의 연구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좋은 연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와 코트 스터디는 크게 이제 질환부터 시작해서 리스크 팩터를 찾아가느냐, 리스크 팩터부터 찾아서 거꾸로 질병을 찾아가느냐의 그 디자인으로 살짝 갈리는데요. 여기는 보면 인시던스가 조금 낮은 질환은 인시던스가 좀 낮은 질환이라고 생각되면은 질환부터서 찾아서 리스크 팩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하시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드레이셔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게스트렌터롤이 실렸던 그 국가암 검진 가지고 했던 연구를 보시면 대장 그 위암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퍼지아이를 했는지 위내시경을 했는지를 거꾸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위내시경이나 어퍼지아이가 게스트렉 캔서의 모탈리티 리덕션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했던 연구입니다. 사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로 빅데이터 잘 구축된 연구를 가지고 했었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주제였기 때문에 게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좋은 논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는 코트 스터디가 되겠는데요. 어떤 집단에서 리스크 팩터가 있고 없고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디지즈가 발생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이고 이건 인과관계뿐만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좋은 연구 디자인이고 방금 말씀드린 연구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를 이게 관찰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이런 이 연구 디자인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가 뭔지 내가 보고 싶은 연구 결과가 뭔지에 따라서 적절한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면 되겠고 사실은 연구 디자인 선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통계를 잘 하시는 혹은 통계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분이 병원에 계신다면 그런 분들과 처음 연구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같이 상의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이런 표들을 봐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엑셀 가지고 차트 리뷰를 과거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차트 리뷰를 해보면 엑셀 쫙 있고 각 이 네모칸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숫자가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하고 몸무게를 바꿔서 넣는다거나 그래서 몸무게가 176이고 뭐 이게 체중이 몸무게가 176이고 체중이 56이고 뭐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한번 쭉 엑셀 파일 넣고 우리가 쭉 튀는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들을 걸러내는 것처럼 이 빅데이터도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정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보면은 서로 막 얽혀 있거나 조금 이중으로 들어와 있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N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이걸 잘해야지 사실은 좋은 연구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과정이 이 지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데이터 클린징하고 프로세싱하는 이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하셔야지 좋은 연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하셨으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따라서 쓰시면 억셉트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후양증 연구를 이게 쓰는 데 있어서의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은 스트로베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클레임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스트로베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리코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코드 가이드라인에서는 본인이 했었던 연구에 있어서 진단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 유형 혹은 결합은 어떻게 했는지, 환자 추출은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의 클렌징이나 바이어스 컨트롤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주로 리뷰어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사실 이것만 잘 이게 디펜스를 하면 어디든 억셉트가 쉽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논문을 쓰실 때 방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잘 써서 디스커션에 써주시면 좋은 연구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새로 신진하는 그 후배들한테 빅데이터 연구를 해보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너무 늦는 연구란 없죠. 저희가 지금 당장 시작 안 하면 그게 가장 늦어지는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들 그런 질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 빅데이터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시작할 수 있지? 다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분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필 라이트와 빌 바우만이라는 유명하신 분들인데 아시겠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필 라이트라는 분은 그 대학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나중에 공인회계사가 되는데요. 빌 바우만 씨는 이 육상 선수들을 코치했던 육상 코치였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를 창설하게 된데 이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 때 욕심은 그 당시에 1964년대 운동화가 너무 후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뛰면 이게 뜯어지고 그래서 선수들이 쓸만한 운동화가 없어서 야 우리가 직접 좋은 운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회사를 만들어냈는데 이분들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의 창업 정신은 지금도 널리 잘 알려져 있는 Just Do It 이라는 창업 정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현재 나이키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를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당장 빅데이터 연구를 시작해 본다면 아마 세계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